어, 증권사 선생님, 네. 브라질 채권 잠깐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네네. 좀 답변 좀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헤아라가 이렇게 막 올라왔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떨어졌어요. 네. 연초부터 쭉 올라왔습니다. 헤아라가 올라온 거니까 요거는 브라질 채권 투자자한테는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그거는 사실 별로 좋은 거는 아닙니다. 좋은 건 아닌, 나쁜 거죠. 나쁜 네. 거죠. 그렇죠. 헤아라가 약세가 된 거니까 네. 환손실이 발생한 거다. 그렇게 보실 수 있죠. 있고. 네. 그리고 최근에 브라질의 금리가 또 올라왔어. 많이 좀 올랐죠. 올랐죠? 네.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채권 가격은 떨어져. 맞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채권 투자자에게는 그러니까 최근에 몇 개월 동안은 재미가 없었던, 힘들었던 시기죠. 아주. 힘들었던 네. 이런 상황인 거네요, 선생님. 맞습니다. 썸네일 보이시죠? 급변동하는 브라질 채권 시장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화면 바꿔주십시오. 야, 도대체 니들 화목한 런치스타게 주식 좀 종목 얘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왜 얘기하는 거야? 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시장이 흉흉합니다. 흉한가요? 이거 일요일날 보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기적적으로 그렇죠. 뭔가 그 총성 하나로 트럼프가 우위에 점령하게 되는 뭔가 그렇습니다. 네,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그 9월 예정되어 있던 것도 왜냐면 트럼프는 약간 인플레이션 조장하는 그런 약간 뇌피셜적인 내용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야 이거 금리 인하 이거 다시 한번 또 연준도 지금 발 빠르게 막 지금 셈을 좀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의 스트레스를 좀 높아갈 수 있어서 좀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려는 약간 스마트한 투자 전략가들도 있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채권 투자했을 때 베네핏이 좀 많이 있는 브라질 채권을 좀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는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 오늘 이 시간에는 워낙에 지금 변동이 좀 있는 차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런 상황이에요. 환율만 보죠. 이게 브라질 헤아라의 네. 추이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갔다가 이렇게 빠졌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전병화 연구원님께서 오늘 쭉 브리핑을 해주실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 자료 보이실까요? 여기 보통 이제 세전 수익률, 세후 수익률 이제 요 정도 나오니까 뭐 한 10%, 11% 그렇죠? 10%, 네. 11%. 뭐 괜찮죠? 이 정도 훌륭하죠. 금리 세후 11%니까요. 뭐 이만한 거 사실 잘 없긴 합니다. 없긴 합니다.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방금 전에 헤아라 차트 보신 것처럼 이렇게 좀 변동성이 크지만 그래도 접근할 수밖에 없는 약간 뭐랄까요 독버섯 같이 생긴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대신에 먹어도 안 죽을 수 있어요. 아시겠지만 몸에 좋은 약 이렇게 산삼 먹으면 명현 반응이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되게 아팠다가 몸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사실 주식하시는 분들 나스닥에서 엔비디아에서 좀 많이 재미 보셨잖아요. 국내는 뭐 엔솔이라든지 전자라든지 닉스에서 재미 많이 보시고 이번에 IT 사이클 당해서 돈 많이 버셨으면 영원히 가진 않거든요. 그치. IT가 천년만년 가진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일 스마트한 투자가 뭐냐라고 생각해서 저는 조금 치사한 거라고 봐요. 치사한 투자가 제일 좋다 보는데 뭐가 제일 치사하냐? 이제 따고 배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돈 벌고 나온 다음에 그걸 안전하게 잘 지키는 게 중요한데 이제 그 안전하게 지키는 대상이 채권이죠. 그 중에서도 근데 안전하게 지키면 너무 재미가 없다.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벌 생각이 있다. 그리고 세금도 중요하다. 이런 분들이 이제 다시 결국에는 한두 번 데이시더라도 브라질로 돌아오시는데 브라질은 그러면 언제 타이밍이 제일 좋은가를 저희가 고민을 이렇게 쭉 했을 때요. 사람들이 망한다 할 때가 제일 좋아요. 사람들이 손이 잘 안 나가는 건 맞아요. 저희도 이제 살다 보면 친구들한테 돈 꿀 때가 있잖아요. 야, 나 500만 빌려줘. 그랬는데 거기서 진정한 친구들이 나옵니다.
손절당하는 친구, 아니면 빌려주는 친구. 저희가 이제 그 돈 빌려주는 친구라고 하면 이 브라질이라는 친구가 진짜 부도가 나나 안 나나가 중요하고 만약에 부도 안 나고 갚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애가 너무 절박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야 500은 말고 300은 빌려줄게. 200은 네가 알아서 구해봐. 이렇게 말을 하면 베스트 프렌드 되는 거거든요. 그치. 네, 그래서 저는 브라질이 참 위기에 처해 있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질 때가 네. 좋은 투자처럼 봅니다. 네. 한 300 정도만 이따가 방송 끝나고 빌려줄 수 있어요? 제가 350 빌려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실래요? 가격과 이 가치라는 제목으로 우리 전병호 연구님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한 10페이지 좀 넘는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이 제목을 다룬 이유는 뭐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가치는 얘가 부도가 나거나 돈 떼먹을 것 같다라는 건 가치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얼마를 빌려주냐는 가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할 때 얘는 그래도 애가 참 성실하고 올바르고 돈 떼먹을 것 같진 않아. 근데 상황이 어려워서 얘 평가가 떨어졌어. 라고 하면 300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 얘가 나중에 그걸로 사업이 대박 나서 야 고마웠다 그때는 너가 300을 줬지만 500 줄게. 이게 이제 사실 투자의 베스트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모든 금융자산의 가치도 가치는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네. 웬만큼 어느 정도 버는. 근데 가격은 이제 저희들의 탐욕과 이기심에 따라서 공포심에 따라서 특히나 브라질 같은데 사실은 돈 빌려줬다가 가격 떨어지면 마음이 많이 아프시잖아요. 괜히 빌려줬다 싶기도 하고 예. 다 파시거든요. 그러면 가치는 보통은 가격 대비 안정적이지만 가격은 훅 떨어졌다가 훅 올라갔다 반복이 되니 오히려 떨어질 때를 역발상의 기회로 봐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 뒤에 브라질이라는 나라에 대한 체력에 대해서 한번 잠시 살펴보겠지만, 브라질의 그 뭐랄까요, 컨텐전시한 상황, 특히 정치적 이슈는 요즘 없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참 정치적으로 좀 정신없긴 한데, 이건 약간 좀 개인적인 뭐 궁금증이긴 한데, 트럼프가 됩니까? 네. 뭐 그 자신 있게. 저는 트럼프가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봐요. 특히나 이제 아시죠? 총 맞고 살았다. 네? 총을 맞고도 이번에 보면 두 발 맞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귀에 한 발, 가슴에 한 발인데 루머인지 뭐 팩트 체크는 안 된 거긴 합니다만 그날따라 방탄복을 입었다. 근데 저희가 군대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150m에서는 대한민국 남자들 웬만큼 맞추잖아요. 그렇죠. 그게 빗나갈 글쎄요. 그래서 짠 거 같지는 않아 보이고 우연찮게 살았다. 그러면 뭐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렇게 결집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되겠죠. 네. 98년, 99년도 군번들은 아시겠지만 저 아시죠? 저 스나이퍼 박. 강원도 홍천 11사단에서 상당한 스나이퍼로 유명한. 예. 어쨌든 자, 오늘 그 전병화 위원의 자료들을 한번 쭉 보시면서 브라질 채권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고 아니면 지금 현재 브라질 채권에 투자하신 분들 내용을 쭉 한번 경청해 보시면서 요렇게 한번 내가 마음가짐을 가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족할 오늘 컨텐츠인 것 같습니다. 자, 스타트할 준비 되셨습니까? 네. 예, 준비 한번 브리핑 한번 해주시죠. 우선은 이제 브라질에 대해서는 경제 성장부터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우측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제 대통령 정권마다 이렇게 성장률 그래프를 그렸는데 호세프랑 테메르 때를 보시면요. 성장률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측정을 합니다. 이건 추정치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애 기본 바탕인 거죠. 우리 애가 보통 시험을 보면 한 95점 평균을 맞는 애야 라고 하면 참 좋은 애인데 브라질 이때 보면 글쎄요. 한 70점, 60점 요 정도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중간에 있던 보우소나루가 코로나를 맞았지만 성장률을 점프업 시켜놨습니다. 돌아온 룰라가 그 보우소나루가 고생했던 거에 과실을 누리는 시점인 거죠. 그래서 브라질이 한창 안 좋았을 때는 한 평균적으로 얘네들이 1년에 한 1% 정도 성장을 하는 거의 일본 레벨의 성장세를 보이는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투자가 좀 되고 변하다 보니까 성장 레벨대가 이제 거의 2% 가까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브라질이 그러면 좋은데 가격이 왜 떨어졌냐 이건데 아까 전에 이제 정치 얘기를 좀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근본적인 이유가 이제 포퓰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정치인들이 어차피 국민들 세금으로 돈잔치하면 표는 자기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왼쪽 차트를 보시면 올해 원래 브라질은 1.5% 정도 성장하는 게 보통인 나라였어요. 근데 돈을 막 이제 뿜어내고 찍어내고 돈 쓰기 시작하니까 성장률이 2%를 넘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와요. 그러네요. 재정의 힘으로 0.6%씩 성장률을 끌어올린 거니까 재정은 뭐냐? 빚이죠. 저희 채권자는 뭐냐? 돈 빌려준 채권자잖아요. 그렇죠. 내가 돈 빌려준 애가 여기저기서 돈 꾸고 다니면 기분 나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보수적으로 대응을 했다. 인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애의 성장세가 올라왔다. 그러니까 옛날만큼 저희의 인식은 브라질이 1%밖에 성장 못한다에 머물러 있는데 얘가 인지 못하는 사이에 좀 올라와 있다. 그러면 그나마 좀 더 갚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네. 명과 암에서 어두운 걸 지금 보시는 거예요? 밝은 걸 보시는 거예요? 밝은 걸 보겠다는 거죠. 밝은 걸 보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구조개혁이 일어나고 룰라가 조금 좋아지는 면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네. 사람이 약간 그 정반합이라고 아시잖아요. 정반. 룰라한테는 정반합이 좀 보여요. 얘가 타협을 할 줄 알더라고요. 최근에 헤아라가 아까 보여준 차트에서 쭉 떨어지는데 그건 뭐냐면 정의 반응, 돈 쓰겠다. 그래서 성장률을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시장 참가자들이 그러면 투자 안 해, 안 사줘. 이렇게 되는 반작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헤아라가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밑에 참모진에서 얘기가 올라옵니다. 카카, 그러시면 안 됩니다. 타협하셔야 됩니다. 근데 자존심이 있으니까 한 달은 버텨요. 그러다가 굽힐 때가 됐는데 라고 하면서 최근에 마음을 바꿨어요. 올해는 돈을 많이 쓰고 내년부터 아낄게.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해서 성장세가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어떤 구조의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니까. 그러면 오히려 밝은 면을 봐야 된다. 라고 저는 보는 거죠.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게 그러면 저희가 이제 금리에 투자하는 사람인데 브라질은 그러면 금리가 얼마가 평균이냐. 아까 전에 브라질은 뭐 1.3에서 한 2% 사이 정도 성장하는 게 평균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때 나라에서 그거를 맞춰줄 수 있는 금리는 몇 프로냐 이건데 브라질 현재 중앙은행 추정으로는 대략 한 8% 내외라고 보고 있어요. 실질 개념으로 5%, 물가 상승률 3% 더해서 8%가 이제 평균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준금리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금리에 투자를 하는 거고 시장금리에 투자한다라는 거는 기준금리랑 좀 다르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기준금리 대비 벌어지는 격차가 있을 거고 그럼 이제 그게 얼마인가를 저희가 판단을 해서 살지 말지를 결정을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8%가 기본적인 컨센 혹은 뭐 장기로 봤을 때 갈 수 있는 금리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은 올해 금리 인하가 멈췄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에서 돈을 자꾸 방출을 하니까 중앙은행은 악셀을 밟아주면 안 돼요.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여태까지는 재무부가 원래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는데 악셀로 발을 바꿨고 그러면 중앙은행은 악셀을 밟고 있었던 거였는데 브레이크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줄이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밸런스가 맞는 건데 앞으로는 금리는 내려갈 것 같아요. 왜냐? 올해 이 중앙은행에서 총재가 올해 이후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금리는 올해는 잠깐 쉬어간다. 그럼 사람들이 금리 인하 안 하네? 올해 살 필요 없지 않아? 라고 말하는데 살 거면 이럴 때 사야 됩니다. 왜냐? 내년 이후로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거고요. 자, 요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금리 차트인데 보면 보통 금리가 인상되고 인하될 때 사람들의 탐욕이나 이런 게 조금 더 과도하게 가요. 네. 그래서 금리가 인하될 때는 쭉쭉쭉쭉 떨어지는데 이렇게 고객분들께 설명 많이 드립니다. 저희가 왜 롤러코스터 타다 보면 떨어지다 보면 너무 무서운데 종점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속으로 생각하면 다 됐네.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떨어질 때요. 다 좋을 것 같아요. 가격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9%, 8%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려가다 보면 그게 보여요. 9% 이하로 떨어지려면 8% 이하로 금리가 떨어지려면 브라질 경제가 너무 나빠야 돼요. 근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쯤에서 멈출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 봐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9%에 멈췄다 치자. 그러면 그때 적당한 채권 금리가 10년짜리는 얼마일까? 그럼 보통 이제 브라질은 대략 한 2% 이상은 줘야 돼요. 이상은 줘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9%에 멈춘다고 치고 한 2.5%, 3%좀 스프레드 더 주면 단순한 산수죠. 11.5에서 한 12 정도가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12 정도로 만약에 매도가 돼서 금리가 올랐다고 치면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 설령 9에서 멈췄다고 치더라도 난 손해보는 금리는 아니야. 가 되는 거죠. 자, 잠깐 화면 좀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정리라면 이거예요. 선생님, 또 질문 들어옵니다. 네. 선생님,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한 4, 5%.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 이게 한 3, 4%. 네.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명목 금리라고 하는 게 한 9% 내외. 네, 그렇죠. 여기서 우리 브라질 채권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9% 플러스 한 2, 3% 정도. 그 정도 나와야죠. 요게 적어도. 브라질 채권 투자자들은 기대 수익률. 기본적으로 그만큼 해야 된다. 근데 막상 매수를 쭉 해보려고 이렇게 쭉 체크를 해보니 만기가 있더라. 25년 물, 27년 물, 29년 물, 31년, 33년 쭉쭉쭉쭉. 그러면 이제 갈팡질팡한 거지. 아,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건데 만기를 어떤 거를 잡아야 되는 거야? 이런 질문. 네. 요건 또 어떻게 또 아이디어를 주실 수 있겠어요? 만기는요, 사실은 그 취향의 차이입니다. 취향의 차이. 네. 개인 그래서, 취향. 그렇죠. 내가 좀 심장이 작다. 이제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짧은 쪽으로 가시는 게 속이 편해요. 짧은 쪽으로. 그러면 이제 대신에 금리는 많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대신에 내가 약간 라이언 하트다. 좀 용감한 편이고 약간의 경험이 남들보다 있는 것 같다. 채권 투자 좀 해보셨다라고 하시면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이 채권은 이 시소 같습니다. 시소. 여기가 이제 단기, 여기가 장기. 그럼 같은 금리 변화에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내릴 때 많이 내리고, 가격이 오를 때 많이 올라가고 내릴 때 많이 내려가고.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얘기를 할 때 장기 채권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요. 아까 전에 12%라고 했던 것도 장기 채권 기준의 금리입니다. 왜 지금 이제 장기 채권 말씀을 드렸냐면, 내년 이후로 금리가 다시 내려간다. 그러면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서 시장금리 따라 내려가겠죠.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는데 올라가죠. 여기에서 얼마를 더 벌 건가? 내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에 얼마를 더 벌 건가?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브라질까지 가셨으면 이제는 미국채나 달러채나 국채랑 다른 거잖아요. 거의 주식이랑 동일한 변동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럴 거면 이제 우량주에만 하시는 분들은 브라질로 잘 못 오시겠죠. 근데 내가 조금 종목 중에서도 조금 시총 작은 거 이렇게 베팅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 정도 변동성을 케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브라질까지 왔으면 환 리스크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 채권으로 가시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객들의 채권 투자자들의 그 니즈, 현황을 보면 기본적으로 국내도 있고 해외도 있는데, 국내는 보통 뭐 국내 증권사가 발행하는 발행어. 네. 그 다음에 회사채도 요즘에 이렇게 썩 메리트가 금리가 높지가 않아요. 한 3에서 뭐 4% 요 정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더 많은 걸 찾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해외로 돌리게 되고, 또 해외도 외화 발행어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환율에 따라서 환차익이라는 게 또 발생하기 때문에 그건 또 변수죠. 그리고 또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회사채도 있죠. 이것도 또 만개 또 긴 것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 또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뭐 리츠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브라질 채권으로 이렇게 이제 레인지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 채권에 대한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한 마음은 약간 라이언 하트가 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베타가 좀 다른 채권보다는 좀 센 네. 변동성이 좀 있는 요거를 견뎌내야 돼. 어쨌든 그래도 만기가 있으니까 네.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이것도 브라질 채권의 장점이 뭡니까? 세금 측면에서 비과세라는 이자 소득이 비과세입니다. 네. 10%. 그렇습니다. 이런 또 내용이 있다 보니까 최근 투자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오늘 콘텐츠를 좀 다루고 있는데 또 그다음 또 우리 또 말씀 안 해주신 것들 또 한번 점검해 주시죠. 자, 그러면 이제 환율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전에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야? 이거는 무디스가 브라질에 대해서 평가한 판단표고요. 우측에 있는 거는 S&P, 무디스, 피치가 브라질에 두고 있는 신용등급인데 네. 환율을 얘기를 하면서 신용등급을 얘기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와닿는 개념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신용도는 외화채권에 훨씬 더 바이탈한 거기 때문에 국내 로컬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지만 예. 이 국가가 얼마나 믿을만한가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한 달이 건너서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브라질이 여태까지는 사실 원해알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 손해를 많이 봤어요. 브라질이 원해알아. 그렇죠. 원화로 표시한 헤아라의 가치가 옛날에는 1헤알당 500원이었거든요. 네. 500원대도 있었고 400원, 2018년도 정도부터 300원, 최근에는 이제 제일 나빴을 때가 이제 190원. 작년까지 260원 정도로 올랐다가 지금 한 240원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500원에서부터 190원까지 떨어지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브라질의 여기 신용등급이 2005년에가 500원이었거든요. 2014년도까지 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 올라가는 신용등급이 쭉 올라가는 구간에 500원까지 올라가요. 네. 그리고 14년 이후로 쭉 떨어지면서 지금까지 왔죠.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나라에 투자를 하면 환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 근데 최근에 뭐가 있었냐? 제일 끝에 차트를 보시면 S&P랑 피치가 살짝 올라와요. 무디스랑 만납니다. 진한 파란 선 밑에 있다가 만나요. 네. 왜 만났냐? 재정개혁이에요. 이제 왼쪽에 있는 알파벳을 보시면 브라질 경제는 BAA, 그러니까 트리플 B 플러스로 봐요. 네. 근데 피스컬 스트렝스, 재정 여력은 BA2, WB0예요. 지금 신용 등급입니다. 다른 거 전부 다 트리플 B 등급이고 다 그런데 제일 밑에 그럼 얘네한테 얼마나 줄 수 있냐가 트리플 B 마이너스에서 WB0까지 BAA3에서 BA2까지 줄 수 있는데 지금 무디스 얘한테 바닥을 주고 있어요. 재정 때문에.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S&P랑 피치가 올렸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런가? 이 개혁이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고 23년도 개혁이 또 중요한데 룰라가 들어오고 나서 올해 재정 적자를 없애겠다. 법만큼만 쓰겠습니다. 저희가 채권자잖아요. 그러면 빌려준 애가 빌린 만큼만 쓸게요. 더 안 쓸게요. 법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빚을 갚을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투자도 하고 하는데 더 이상 빚을 늘리지 않겠습니다. 좋죠. 내가 마지막 채권자니까. 이런 부분들이 좋게 반영됐는데 그러면 그렇게 됐는데 왜 떨어졌냐?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던 게 이 아까 말했던 개혁의 경로예요. 올해 제로, 내년에 흑자, 내후년에 1%나 흑자를 더 보겠다. 빚이 막 쭉쭉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건 다이어트랑 똑같은 겁니다. 저도 지금 다이어트를 7년째 하고 있는데 체중은 뭐 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 우측에 있는 다른 파란색으로 약간 옮겨갔어요. 올해는 다이어트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해서 역시 다이어트는 안 돼. 그러다가 내년에는 그럼 살 뺄게요. 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측을 보시면 얘네들이 부채를 최대 79.7%죠. 재무부의 목표가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80% 내에서 안정시키겠다라는 걸 6월 달에 계획을 발표를 해요. 이걸 보면 그래도 얘네들이 지옥으로 가진 않는다. 그러면 이제 펀더멘탈을 확인을 하셨죠. 네. S&P랑 피치에서는 등급을 올렸고
그럼 무디스는 남들보다 좋게 보고 있었으니까 또 올릴 수도 있어요. 이걸 생각해보면 펀더멘탈은 그대로인 것 같고 가격은 놀라서 매도가 많이 됐으니 그리고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금리 차트를 보실게요. 12%라고 하는 이 금리가 지금 여기 화면 보이시죠? 네. 요 12%라고 하는 금리를 이렇게 쭉 그려보면요. 브라질 역사상 그렇게 높은 금리 아니에요. 이 정도에 사면 확률상 더 떨어질 개연성은 크진 않아요. 크진 않다. 그러면 이제 밸류는 많이 떨어져 있고 펀더멘탈은 일정한데 개선되는 방향이고 성장률 높아졌고 그러면 굳이 안 살 이유가 없고 환율도 계속 떨어질 이유는 사실 없다. 그러면 아까 전에 240원까지 떨어졌던 것들도 어떻게 보면 투자 포인트죠. 그러면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브라질 채권을 투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원화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투자를 할 거냐. 네. 그렇죠? 아니면 직접 해야라. 그렇죠? 어떤 형태로 하는 게 지금 현재 작금의 현재 상황에서는 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 주신다면? 우선은 네. 헤아라를 가지고 계신 게 베스트겠죠. 기존에 투자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헤아라를 가지고 계셨다. 그러면 환손실은 신경 쓰실 거 없으니까. 그렇죠. 금리만 높으면 땡큐입니다. 그렇죠. 근데 원화를 환전해서 들어간다 라고 하면 선택지가 두 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브라질은 달러채도 있고 헤아라로 나오는 로컬채도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고민이 드는데 이 고민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보통은 헤아라로 많이 가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 거래 단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헤아라는 저희가 MTS나 뭐 큐브나 통해서 큐브 앱이나 나무 앱을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하시면 아니면 지점의 내방에서 거래를 하시면 보통은 헤아라를 하는데 헤아라는 거래 단위가 25만 원 정도예요. 근데 달러는 10,000불. 그러면 1억 4천이죠. 10,000불이면 10,000불, 20,000불 이렇게 커요. 그래서 10만 불이요. 10만 불이 10만 불.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많이 갈리죠. 내 투자금이 1억이다. 그러면 달러는 조금은 하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5천만 원이다. 그러면 헤아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런 차이가 조금은 존재하고 그래서 헤아라를 중심으로 말씀드렸던 거고 돈이 많다. 이번에 달러로 엔비디아에서 내가 엔비디아를 14불에 샀다.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러면 굳이 헤아라까지 갈 필요가 있나? 달러로 가도 된다. 왜냐? 달러도 비과세니까요. 달러도 비과세고 금리가 한 6% 나옵니다. 이 달러는 사실은 부도가 나면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남의 나라 돈이잖아요. 헤아라는 못 갚을 리가 없어요. 그냥 찍어서 주면 돼요. 자국 통화니까 정부가. 대신에 그러면 인플레가 많이 나오고 환율이 떨어져서 손실이겠죠. 그런 차이가 있는데 달러는 못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 남의 나라 돈이잖아요. 브라질에서 달러를 찍으면 위조 지폐다.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얘네들이 빚이 많으면 안 돼요. 근데 브라질 여기서 제가 요거를 왼쪽 차트 좀 보기 복잡하신데 뭐만 보시면 되냐면 여기 왼쪽에 회색 있죠? 네네네. 이게 얼마 안 돼요 지금. 옛날에 많았죠. 이게 외화 연동 채권이에요. 외화 채권. 이게 IMF 언저리에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비율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외화 채권 비중이 달러 채권 비중이 여기 보시면 4%밖에 안 돼요. 브라질 전체 빚에. 이게 얼마냐? 한 5, 600억 불 정도 됩니다. 많지 않아요. 외화에 한번 뒤어가지고 잘 안 찍습니다. 근데 외환 보유액이 얼마냐? 거의 3,500억 불? 만들 때 4,000억 불 정도 사이즈가 돼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돈이 4,000억 불인데 빌린 게 500억 불이다. 그러면 이거를 과연 못 갚을까?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로 많이 버신 분들 브라질 달러채로 한번 오실 필요가 있다. 왜냐? 6% 비과세면 세금 고려하시면 한 10% 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채권 잘 없습니다. 자, 오늘 화목한 런치스탁에서 변동성이 큰 우리 국내 주식 종목들 하기도 바쁜데 왜 이렇게 짬을 내서 브라질 채권을 얘기한 이유를 이제 서서히 아시겠죠?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1588-7070 전화 주셔서 또 문의를 주시면 또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요. 퀘스천 마크를 달아주시면 또 제가
제가 또 안 되면 또 이렇게 또 전병헌 연구원께 연락을 해서 이 부분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이런 것도 좀 피드백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7월 중순입니다. 상당히 날씨가 폭염주의보가 막 핸드폰에 알람이 뜰 정도의 날씨가 매우 습하고 좀 짜증이 날 수도 있는 내 계좌 수익률도 아까 엔비디아만 계속 얘기하시는데 쉽지 않아 또 그거는 가진 자의 어떤 그 포모 현상이 또 다시 또 좀 팽배하게 또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계절입니다. 이럴수록 좀 약간 좀 수익률을 많이 내신 분들은 포트폴리오 좀 다변화도 좀 고민을 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고요. 또 기존에 또 채권만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한 또 니즈도 또 브라질 다시 노크를 하시려는 분들이 좀 꽤 있으셔서 오늘 이런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한 30초 남았는데 혹시 마지막 하실 말씀은 따로 없어요? 네, 없습니다. 없어요? 예. 내년에는 좀 전병헌 연구원 다이어트에 성공하시기를 바라면서 브라질도 약속대로 다이어트 중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해야 됩니다. 말만 그러지 말고요. 룰라. 자, 오늘 컨텐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